안녕하세요, 풍과전입니다. 오늘은 작년 12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공개한 애니메이션 시크릿 레벨의 나머지 에피소드를 후기하고자 합니다. 게임들을 원작으로 하는 앤솔러지 시리즈라는 점이 이 애니만의 차별성인데요. 에피소드 9편부터 15편까지 다양한 게임들의 핵심을 담아서 짧은 에피소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우터월드 2는 인간을 제품 개발을 위해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배경입니다. 주인공 에이머스는 좋아하는 펠리시티를 만나기 위해서 위험한 임상실험에 지원하고 그 결과 사지를 모두 잃고 기계로 대체됩니다. 불합리한 점을 알면서도 에이머스는 펠리시티의 승리를 위해서 끝내 침묵을 지키죠.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끝없는 탐욕과 인간적 윤리 사이의 갈등을 날카롭게 그려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롱맨 시작편은 워낙 러닝타임이 짧아서 게임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배경 설명을 하자면 닥터 와일리라는 악당이 로봇들을 해킹해서 도시에서 테러행위를 일으키자 닥터 라이트가 본버맨의 해킹 방지 장치를 끼워서 출동시키려 합니다. 이때 닥터 와일리가 보낸 거미 로봇이 본버맨의 두뇌를 해킹하자 세뇌 방지 장치는 무력화되면서 본버맨이 록과 라이트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하더군요. 이렇게 쉽게 무력화된다면 닥터 와일리의 기술이 훨씬 앞선 셈이니까요. 록은 냉각 캡슐로 폭탄을 던지려는 본버맨을 파괴한 후에 개조 과정을 끝내고 메가시티로 파견 나갈 준비를 합니다. 등장인물이 단 2사람 뿐인데다 이야기는 하다만 느낌이라 딱히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엑소더스 오디세이는 7편의 에피소드 중에 가장 완성도 높고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라이돈 행성에서 살면서 우주모험을 꿈꾸던 소녀 마리는 어느 날 수리차 찾아온 레이프 세버틴의 우주선을 타고 가출합니다. 이 사실을 안 마리의 아버지 닉은 딸을 찾아서 긴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다르게 흐르는 시간 팽창 효과로 인해서 광속 여행을 하는 닉과 정착 생활 중인 마리는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마리는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가 되죠.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면 만났을 때 참 난감하겠어요. 마리는 유물을 캐다가 초고도 외계 문명인 셀레스티얼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습니다. 닉이 마리를 구출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이미 60대가 된 마리는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닉은 고향에 돌아와서 마리의 유물을 전한 후에 우주로 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딸을 구하려는 끝없는 구성애, 고향을 구하려는 딸의 모험, 이들을 위협하는 고도의 외계 문명, 시간 팽창 효과 등 볼거리가 많은 베스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펠런키는 7개 에피소드 중에 가장 감흥이 없었던 작품입니다. 두 여성 탐험가 중 젊은 소녀가 동굴 안에서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지만 트랩에 걸려서 계속 죽음을 반복합니다. 부활을 거듭하면서도 소녀는 끝내 탈출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게임에서 흔히 경험하는 죽고 다시 시작하는 메커니즘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콩코드 불굴의 이야기 에피소드는 게임 콩코드의 첫 프리오너들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게임은 발매 2주 만에 서비스가 종료되고 개발사마저 문을 닫아서 일종의 유작이 된 셈이네요. 우주는 광활한 만큼 대단히 위험합니다. 워프를 하다가 충돌할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으며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길드는 위험이 없는 항로가 담긴 지도를 독점을 한 채 이를 우주 여행객들에게 알려주고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캐시디 선장은 이 항로가 담긴 파일을 지닌 채 길드에 억류되어 있다가 동료들의 도움으로 탈출합니다. 하지만 우주선 조종사의 배신으로 다시 위험에 빠지죠. 이때 동료들이 기지를 발휘해 탈출에 성공하고 항로 지도를 무료로 배포해서 우주의 자유를 가져온다는 내용입니다. 캐시디 선장과 4명의 동료들이 길드에 대항하는 모습이 마치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흡사하더군요. 왕자 영유 에피소드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미래의 중국 도시 장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장안의 지배권을 두고 바둑을 둔 결과 주인공이 인공지능을 이기고 장안을 손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영 석연치 않습니다. 자기 희생과 파괴가 답이라뇨.
인간과 AI의 대결이라는 주제는 최근 시류에 맞지만 이야기의 설득력은 미비한 느낌입니다. 플레이타임 임무 수행은 도시에서 자전거로 배달을 하는 흑인 소녀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그 과정에 여러 게임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을 막는 캐릭터 중에는 게임 God of War의 주인공 크레스토스도 보이는데 나머지 다른 게임의 주인공은 알아보지 못하겠더군요. 화려한 액션과 속도감 넘치는 추격전은 인상적이지만 스토리텔링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애니의 장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각 에피소드 모두 높은 수준의 비주얼 그래픽을 구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장편 애니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뛰어난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다양한 게임 IP의 창의적인 재해석을 들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에서는 부족한 면을 보이지만 원작 게임의 특성 중 코어를 살리고자 애를 쓴 흔적이 보이기는 합니다. 단점은 원작의 매력에 접근하기는 했지만 짧은 러닝타임으로 인해서 트레일러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짧은 시간에 7개, 8개의 단편 애니를 집어넣는다면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긴 한데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니까요. 게임을 직접 해본 게이머는 게이머대로 또 게임을 몰라서 이해도가 낮은 일반인들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워서 거리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또한 각 에피소드 간의 완성도 격차가 크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네요. 이미 방영된 에피소드 8부까지를 수록한 전작에 비해서 9부작 이후의 에피소드들은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훨씬 더 정교해진 느낌인 반면 스토리텔링 부분에 있어서는 아우터월드 2와 엑소더스 오디세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퇴보한 느낌입니다. 러브 데스 로봇 시리즈로 전세계 영화 팬들에게 인상적인 충격을 주었던 제작들로서는 다음 시리즈를 만들 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시크릿 레벨 시즌2를 만든다면 어떤 방향성과 컨셉을 가지고 접근할지 기대가 됩니다. 시즌1은 러브 데스 로봇 시리즈와는 다른 방향성을 시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싶네요. 시크릿 레벨 에피소드 9편부터 15편까지의 평점은 6점입니다.